락강이 했는 이 신입향하고 이 신입피해의 어떤 이 절대 분리, 그 다음에 그 유수쌤이 질문하시는 이 고정점에 대한 이게 이제 이게 페이딩 한다고 해가지고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의미가 미끄러지고 막 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 미끄러져 나가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여기 지금 고정이 돼 있잖아요. 여기 하나로 S 마치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거는 그 고정하는 게 누빔점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소파 뒤에 이제 뭐 이렇게 왜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고정하시는데 그게 이제 임시적이라는 거죠.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거죠. 왜? 이게 고정화돼 버리면은 오히려 락강이나 소실이가 이야기하고 있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이야기들을 다시 뒤집는 거예요. 즉 임의적이라는 말, 잠정적인 말, 페이딩이라는 말 자체가 고정화되어 있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화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어떤 의미 전달을 언어를 통해서 지금 가능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고정화되어 있고 누빔점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이 S와 S 대문자와 소문자 조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내는데 오늘 해야 될 게 이게 이제 바로 뭔가 하면은 편지예요. 편지. 도둑맞은 편지할 때 이 편지가 바로 편지라는 말 속에 그게 프랑스어로 레터 그래서 문자라는 말도 있고 이게 편지라는 말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말 속에 자체가 이 L이라는 말 속에 레터 그래서 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편지 하지만은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이 신입향으로서의 어떤 그 문자, 기호, 요거를 대변하고 있는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편지라는 거는 약간 그 은유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편지, 혹은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도둑맞은 편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문자의 어떤 그 순환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이제 해야 될 거고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에 그 10개 텍스트를 10개를 보면 조금 사실은 조금 더 일찍 보냈어야지 여러분들이 준비하기가 더 좋은데 좀 이 시간이 막 쫓겨가지고 이렇게 좀 정교하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논의해야 될 어떤 그걸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좀 더 여유있게 시간을 제가 이제 편하게 되는 게 제가 아마 조금 과제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제 요 점을 저희들이 이제 좀 잠깐 제가 이제 한번 좀 더 논리적으로 조금 개요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텍스트 자체를 분석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그 이해를 조금 더 심화를 시키죠. 근데 이제 우리 그 여러분들 그 텍스트에 처음에 이제 펴면은 무슨 그게 나오는가 하면은 결국은 이 영역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상징계에 들어가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를 배웠습니까? 상징계, 상상계, 그런 다음에 실제계 이런데 이게 이제 현실계 이렇게 돼. 이게 현실계 이게 이제 일본어적인 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실제계로 하니까 통일을 이제 이렇게 실제계로 통일하는. 이 세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징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 문제가 바로 이 도둑맞은 편지의 어떤 그 주장에서 지금 요 문제를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상상계에서는 이 자아하고 타자의 어떤 맺어지는 어떤 관계가 즉 동일시하는 게 이게 굉장히 불완전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때 타자가 다른 말하면 뭔가면 이미지를 통해서 자아의 동일성을 확보를 하니까 그렇게 확보된 어떤 자아의 동일성 자체는 굉장히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상상계에서는
계속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착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은 불안이 지배되고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웨드푸스의 어떤 극복을 하면서 요 넘어가는 단계를 우리가 이제 잠깐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상징계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이 주체가 이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계의 자아하고 상징계의 주체 개념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특히 이제 이 상상계에 의해서 이 자아는 일종의 그 철학 비판, 철학에 대한 어떤 종류의 철학에 대한 비판은 특히 이제 누구를 비판 많이 하는가 하면 데카르트에서 자아 개념을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데카르트 자아 비판 개념,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파악했는 어떤 자아라는 거는 결국은 이 상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아고, 그 상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아라는 거는 결국은 이 타자 즉 이미지에 의해서 확보된 자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때의 그 사유와 의심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사유하는 행위만 확보되어서 라깡이 비판해요. 데카르트는 비판이 뭔가 하면은 그때 회의에 의해서 파악된 그 사유, 즉 그 사유하는 것만 나타났을 뿐이지 그 사유 자체가 바로 주체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라깡이 비판해요. 이게 이제 주로 이 구조주의들이 혹은 라깡이 데카르타의 어떤 철학을 비판하는 어떤 논점이에요. 그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공이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로 그 데카르타의 어떤 그 철학을 이해를 했느냐, 그런 다음에 요 라깡이 그걸 비판하는 게 어떤 점인지, 그런 다음에 라깡이 말하고 있는 이 상상계에서의 자아가 어떤 차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지가 굉장히 철학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라깡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이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측면을 차지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읽어나가면 뒤에 이제 거울 단계가 뒤에 나와요. 근데 왜 그러면은 이 상징계, 즉 이거를 먼저 내세웠는가 하면은 순서상 내용상으로는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징계에 해가서 잃어버린 도둑맞은 편지 이거를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먼저 도둑맞은 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뒤편에 이제 이 상상계, 즉 거울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용상으로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즉 이때 나오는 어떤 주체가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 주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올려주는 도표 11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11번 한번 보세요. 그게 도표가 뭐가 하는 거, 이게 이제 L을 도식이라고 그래가지고 L 도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때 L이라는 말이 라깡의 도식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유튜브 11번 예. 그 페이지에는 몇 페이지입니까, 선생님? 예. 거기 보면 요게 이제 나오거든요. 대타자, 소타자 이렇게 나오는데, 예? 뭐 흘려버렸어요. 아, 끌까요? 요때 주체가 요게 지금 바로 이제 요놈이에요. 요 주체예요. 요 주체. 그러고 이때는 대타자고 요 소타자예요. 그 에고하고 요건 이제 에고를 이제 자라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에고하고 요렇게 연결이 되고 주체하고 요 대타자하고 요런 관계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아니 쌤도 어렵죠. 저도 어렵죠. 자신. 근데 우리가 이제 학기를 지나가면서 요 도시 도표를 제가 이제 또 다른 도표 하나로 그리면 그게 완성된 거예요. 사실은 그 두 개의 도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그것만 좀 더 이해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표가 완성이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사물계로 바뀌어요. 요때 대타자 이거 사물계로 바뀌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시간 조금 더 지나면서 이제 하는데 요 도식을 이제 전에 저번 시간에 수산 쌤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 현실계 그러니까 실제계 현실계에서 딩 나타나는 건데 그게 이제 나중에 요걸로 바뀌어 버려요. 요 자소자가 나중에 사물에 갖고 있는 실제계와 요 관계 그 관계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의 어떤 진정한 어떤 의미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도식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상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요 단계예요. 소타자와 에고 요 단계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미지 동일시효된 게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이 매저지는 에고 자라고 파악했는데 그 파악한 나가 타자인데 타자가 곧바로 나라고 했으니까 나가 타자이고 타자가 너. 제가 지금 논리가 이제 조금 쌤 제가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한번 조금 선문답식으로 대답을 하면 이야기를 풀면 이래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순서에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 뭔가 이 자아가 타자를 통해서 즉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의 자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자를 나라고 생각했기 하고 그 타자를 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타자가 나고 그렇게 파악된 나는 내가 바로 또 다시 타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제가 굉장히 조금 고도의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타자가 되고 타자가 나가 되고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거울을 보고 인식하는 건가요? 예,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이 어떤 이미지가 즉 어린아이가 자기의 신체적인 어떤 이미지에 나타난 걸 거울 속에 나타난 타자를 보고 자기가 이게 나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나구나 하겠는 거는 이미지일 뿐이에요. 거울에 나타난 이미지. 근데 그 타자를 나로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파악한 나는 다시 타자가 되는 거예요. 이 파악된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은 나라고 파악했는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나이니까 바로 또 다시 소외가 생기 그 파악한 나는 바로 이 관점에서 보면 다시 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형식상으로 말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그런 어떤 순환적인 어떤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더 쉽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자아가 이미지를 통해서 파악한 자아라는 건 결국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이 논리적인 어떤 이런 모순점 때문에.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데카르트 할 때도 그랬듯이 이게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 또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순환 논리에 자꾸 빠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생각하는 나는 뭐지? 방금 내가 이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던 그 나는 뭐야? 그게 생각하는 나지. 그럼 그 생각하는 나는 누구야? 방금 얘기했던 내지. 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계속 그렇죠. 순환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생각하는 게 나라고 해놔놓고 그 나가 뭔지를 결국은 몰라서 또 생각하는 나한테 또 의거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거기서 자기의 자아의 존재의 근거를 이걸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서 순환 논리적으로 계속 걔잖아. 걔잖아 해놔놓고 걔라고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는 얘는 누구야? 그렇지. 또 물리가 있는 거예요. 얘는 누구야? 라고 했는데 얘가 얘지. 해놓고 그럼 금방 얘라고 했던 얘는 누구야? 그렇지. 계속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데카르트가 그래서
아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럼 생각한다는 게 뭔지 한번 밝혀보자. 이래가지고 상상하는 건 뭐 하는 건 뭐 하는 거 5가지 얘기 하면서 그렇게 풀어서 한번 생각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못 찾았지. 못 자기, 찾은 예. 거예요. 내가 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 찾아낸 거라고는 그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추론을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이제 그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가 뭐가 지금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요 논리는 지금 그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에는 뭔가 하면 끊임없는 이 분리 분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수백타하고 대타자의 관계에서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가 이제 나타나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이 주체가 나타나고 이때 대타자, 이때 대타자라는 걸 다른 의미로 법이고 법칙이고 언어예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혹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권위를 확인을 받고 그런 다음에 그 권위에 대해서 뭔가를 내가 이거라고 이야기했는 거를 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즉 보증을 이제 해주는 조금 더 다른 말로 비유를 하면은 이 대타자라는 거는 이런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아와 어떤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가 아니라 대타자라는 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비로소 어린아이가 그 자기의 어떤 그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보정할 수 있는, 확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조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현상에서 저기 나타나는가 하면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안고 있을 때 아이가 자꾸 그 어떤 거를 뭐라고 할 때 그 옆에 어머니가 혹은 옆에 또 다른 어른이 그건 맞아 그래 라는 어떤 동의의 어떤 형식을 통해서 어린아이는 그 사물에 대한 그에 대한 확정에 대한 확신 보정을 갖지 않습니까?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누군가의 다른 어른이 그런 거를 해주는 그 역할자가 바로 이 대타자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편지의 어떤 그 형식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이렇게 이제 한번 또 다른 의미로는 또 다르게는 어떻게 또 설명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은 이 지금 나는 거짓말 한다는 말일 때 나라는 말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언어로서 언어 형식으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나는 거짓말 한다. 근데 나는 거짓말 한다라는 이 말 속에 이 말이 진실인 것을 알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 대한 어떤 거를 더 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는, 더 알려지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만이 나는 거짓말 한다라는 말의 어떤 그 진술이 타당성의 가능성을 확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끄러져 나가는 그 자아가 바로 이 데이터, 이 주베이트로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나는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한다. 나는 지금 진실을 말한다라는 할 때 이때 나라는 거는
그 이면에 오히려 무의식적인 어떤 그 주체로서가 나는 뭐다 막 이야기를 한다, 나는 거짓말을 한다, 나는 참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에 더 미끄러져 나가는, 그렇게 말할 때마다 늘 미끄러져 나가는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대타자로서의 어떤 그 짝으로서의 어떤 그 주체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 대타자와 주체는 일종의 무의식적 관계에서 작동되고 있는 자로서의 어떤 그 주체라고 보면 돼요. 조금 더 이게 질문이 예. 미끄러져 간다는 게 제가 해석한 게 배제되어진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미끄러진다는 표현이 어떤 말씀이세요? 미끄러져 나간다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이제 그 딱 어떤 말로 딱 고정화되는 어떤 그의 그 한 말에 딱 기표면 어떤 그 표시, 그러니까 빨간이라는 말 속에는 빨간이라는 포함될 수 있는 모든 한마디로 딱 고정화될 수 있는 걸로 의미가 고착화되는 것을 잊지 않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빨간 이해를 하면은 빨간에 대한 그 어떤 특정한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해서 그 빨간에 대한 어떤 의미를 이해를 하죠. 보통 아까 쉬운 예는 만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만두에 대한 어떤 그 하나의 그 특정한 고정화된 어떤 의미로만 이해를 하는데 의미가 미끄러져 나간다, 사라져 간다라 하는 의미는 그렇게 만두라는 말의 어떤 그 기표라는 것 속에 딱 그렇게 고정화되는 어떤 특정한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이해되는 방식으로 굳어져 있는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끄러져 나간다라는 어떤 의미, 사라진다는 어떤 의미. 그러니까 왜 그런 가능성들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의미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의미가 또 다르고 시간마다 또 의미가 다르고 그 의미가 특정한 어떤 형식의 어떤 의미로만 또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닌, 가령 우리가 이제 뭐 가족관계 이런 이야기를 해도 가족만 이야기하더라도 지금 제 같은 경우도 이제 가족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워낙 스펙트럼이 이제 넓고 또 현대 현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또 그 의미를, 가족이라는 의미를 보면은 제가 대학교 때나 아니면 그 공부를 할 때 이해했던 방식으로 가족이라는 어떤 의미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다른 의미로 그 가족에 대한 어떤 의미를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자꾸 의미가 시간적으로 혹은 그 지역적으로 가면서 그 고착화된 어떤 그 누구 하나와 공통적으로 딱 이렇게 딱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집합으로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가 딱 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자꾸 이 의미가 이렇게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말 속에. 그 말 속에 이미 의미가 지금 계속 뭔가 자꾸 좀 미끄러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말 그 속에 이미 우리가 종래에 가지고 있던 혹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계속 의미 발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표라는 말과 혹은 그 의미의 어떤 그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관계에서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쌤이 질문했을 때 그 가족이라는 말하고 제가 대충 쌤이 무슨 말로 질문을 가족이라는 말을 했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니까 일정의 지금 아주 이제 불완전하게 지금 어느 정도 일정한 의미에서 이제 고정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서로 지금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소통이 된다는 그 자체가 곧바로 그 의미, 가족이라는 말의 어떤 의미 자체가 이미 특정한 방식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주어지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않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의미에서 계속 끊임없는 유동,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에서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가족이라면 제가 말을 계속 문자로도 쓰고 말로도 지금 할 때 맺어지고 있는 어떤 두 개의 어떤 그 관계가 계속 불완전한 어떤 그 관계 속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말을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체는 일정한 의미에서 이렇게 조금 약간은 묶여 있는 차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제가 이제 이야기했는 거는 순수하게 이제 이 원래는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언어라는 속에 지시 대상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고 이해를 할 때 가장 저 차원에서는 이해를 할 때는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거죠. 그냥 누구 구성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시 대상은 그렇지만 원래 언어의 의미는 의미하고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면 가족이라는 건 뭐 공동체라든지 서로 돕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의미의 어떤 여러 차원의 어떤 의미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들이 계속 불완전하게 움직이가지고 이 가족이라는 말 속에 지금 묶여 있는 것에 불과한 거죠. 요런 어떤 서로의 어떤 역동적인 관계 자체가 이제 아까 그 미끄러져 나가는 그 나중에는 좀 페이딩하는 즉 사라지는 나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족이라는 말을 같이 이제 지금 우리 크게 어려움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묶여져 있는 어떤 그 가능성에 의해서 이게 이제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도시에서 예. 그좀 대타자가 그러면 법이나 언어나 뭐 어떤 권위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타자가 그러면은 진입평입니다. 아니요, 이제 이게 그 전체 과정이 예,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르게 다른 의미. 주체에서 우리가 뭐 S라고 대문자로 적으면 이거는 그냥 서브젝트라는 그냥 주체라는 거. 그러니까 요 지금 상징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주체인데 이제 상징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주체의 어떤 그 기본 특징은 우리가 그거 할 때 전번 시간에 했을 때 웨드푸스의 어떤 그 과정을 설명할 때 세 번째 단계로서 이제 설명했을 때 그 단계가 바로 이 지금 상징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 주체의 어떤 단계고 이 상징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은 신입평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데 그 신입평 자체가 바로 이 상징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신입평 때문에 즉 신입평의 조합이 바로 상징계를 만드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신입평이라는 자체가 그대로 다시 정의를 한 번 더 하면은 이게 바로 순수 진료의 단계죠. 왜 이게 순수 진료인가 하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거라든지 그런 다음에 쓰는 것 이렇게 진료라고 쓰는 거라든지 제가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순수한 어떤 그 물질적 차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요 순수한 물질적 어떤 그 차원의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징계가 생기는 거예요. 상징계 형성이. 말하자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생태계가 상징계라는 생태계가 어떻게 생기는 거는 요 바로 신입평의 어떤 조합. 그리고 이 신입평의 조합이라는 것은 바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로 쓰는 어떤 요 방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요것이 어떻게 조합을 하고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즉 요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상징계라는 어떤 세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징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 단계에서야 주체에서 이제 주체와 대타자의 어떤 가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이미지에 의해서 세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거에 보면은 그 왕비 여러분들이 지금 텍스트를 조금 이따 분석을 또 해야 되겠지만 왕비라든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1막에서는 왕비가 이 역할을 하고 두 번째 막에서는 대신이 바로 이 상상계에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뭐뭐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편지를 숨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상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팡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1단계에서는 1막에서는 대신이 그 역할을 하고 그런 다음에 2막에서는 비팡이 이 역할을 하는데 이 대신하고 비팡이 바로 하는 역할이 바로 상징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비팡은 사건이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고 그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체 구조 속에서 그런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까지 다 확신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상징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1막에서 일어나는 왕비라든지 2막에서 그 대신은 자기가 그 편지를 숨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상상계에서 일어나. 즉 어떤 식으로 착각을 하는 뭐뭐라는 것을 세계를 그대로 구조 속에서 그것이 왜 일어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역할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상징계에서 일어나는 주체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때 주체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2막에서는 비팡이고 1막에서는 대신이 하고 있는 어떤 역할이 이게 바로 상징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주체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활동 방식. 조금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분석해야 될 그 편지, 그 도둑맞은 편지에서의 어떤 그 분석을 하자면은 이 인물의 어떤 그 역할 자체가 하나는 상상계에서 일어나고 하나는 상징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렵죠. 그러면 그 편지를 보지 못하는 예. 왕과 그 그거는 경관은 이제 무의식이에요? 그건 아니요. 그건 이제 실제계의 어떤 오류예요. 실제계의 오류요? 예.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조금 한데 그러니까 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1차원적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즉 이미지 방식으로 생각을 하기나 아니면은 저렇게 언어의 방식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냥 없으니까 없는 걸로 그냥 그 편지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의미의 어떤 그것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좀 쉬었다 할까요? 근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왕의 그게 오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일상적 삶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실제론자의 오류예요. 왕이 그렇고 경관. 이막에서는 경찰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총 이 이야기를 하는 화자는 어떻게 되나요? 뒷방 친구. 네, 뒷방 친구가 그건 이제 어떤 그 사건을 전달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건을 왜냐하면 그거 이제 뒷방 친구가 나온 이유는 뭔가면은 도대체 이 경관이 이막에서 이제 주로 이제 문제되는데 그게 이제 경관한테 어떤 이야기를 전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경관에 했는 어떤 그 이야기가 뒷방한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달되는 그런 어떤 매개자적인 역할이어서 여기서의 어떤 그 삼각관계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게 이 삼각관계거든요. 이 일막의 상상계에서든 상징계에서든 이게 전부 다 계속 이 삼각관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삼각관계에서의 어떤 그 주 역할은 아니에요. 여기 역할하는 거는 딱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처음에는 제일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비이고 그런 다음에 대신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경찰 되고 대신이 되고 그런 다음에 비팡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주체로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죠. 요 지금 각각의 인물들이 주체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장이 밝히는 걸 이 텍스트의 자동 반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걸 이제 좀 쉬었다가 프로이드와 관련시키면서 이 도대체 자동 그러니까 자동 강박
작동이 왜 나왔는지,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주체라는 것이 결국은 신입평양 기호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는 거다. 자기 역할이 있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이제 좀 여기 해야 될 그런. 그래서 사실은 이 그 도둑맞은 편지가 사실은 앞에 서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전체 에크리 전체의 어떤 내용을 거의 예. 상징하고 있는. 예, 거의 상징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물론 이제 조금 가서 제가 이제 나중에 요 도식을 이제 그 실제계가 들어가 있는 도식으로 바꾸면은 그게 이제 전기 후기까지의 어떤 사유를 이렇게 총알 포괄하는 건데 아직은 지금 요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요 단계에서 이제 주체 개념이고 요 단계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요 말해서 아까 번에 선생님 그 질문하신 그 주베이크의 어떤 그 작동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가장 쉽게는 이 각각의 인물 6명이 다 이 주베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요 주베이크에 들어가는 요 주베이크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요 주베이크. 요 6명이 지금 요 주베이크에 들어가는데 그 주베이크가 지금 상징계하고 섞여 있지만은 여기가 지금 점으로 찍어져. 여러분들 보면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게 이제 왜 점으로 오늘 우리 쉬지도 않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점으로 되는가 하면은 사실 이게 디렉트로 대타자가 보내는 어떤 그 정보를 이게 주베이크가 받아들여야지 뭔가 주베이크와의 어떤 대상의 어떤 그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게 지금 방해되는 하는 거는 뭔가 이게 지금 이 두의 어떤 상상계에 의해 가지고 이게 지금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렉트로 가지를 못하고 가다가 여기서 일정한 어떤 방식으로 프리즘화 된다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조금 쉬실